네,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과거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미래학은 뭐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를 얘기하는 역사학이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살아온 행적에 따라서 사실 현재가 결정되는 거고, 그 경로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때는 분명히 과거를 먼저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서울의 20년 뒤를 예측한다. 그러면 서울의 20년 전부터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과거에 서울을 변화시켰던 동인, 동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서울을 변화시켰던 동인이라고 하면 인구의 증감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정치, 경제의 변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동인들이 서울을 변화시켰구나. 현재는 그럼 어떤 동인들이 현재 서울을 변화시킬까? 근데 아마 정치도 일부 있겠지만 과거만큼은 아닐 거고, 또 인구의 증감도 과거만큼 큰 영향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서울은 세계화,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울의 변화를 현재 일으키는 동인일 거고, 그 추세 하에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과거에 일으켰던 변인들이 과연 미래에도 같은 변화를 일으킬까?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변화를 이해하는 감각이 훨씬 더 정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조직의 미래든 어떤 지역의 미래든 심지어 자신의 미래도 과거부터 보는 것이 되게 균형적으로 좋습니다. 또 과거를 보는 게 또 중요한 게, 과거에는 별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것들이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혹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 놓은 미래도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used future라고 그래요. 사용해버린 미래. 근데 사용한 미래인데 적용되지 않은 미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행동은 미래 대안을 만들 때 어떤 힌트를 찾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는 꼭 중요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한국의 미래학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2013년에 만들어진 카이스트의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있습니다. 학부는 없어요. 석박사 과정만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래학을 배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책을 통해서 미래학을 배우실 수도 있고, 외국에는 미래학을 가리키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구글에다 Futures Studies만 쳐봐도 미국에도 당연히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요. 근데 꼭 그렇게 대학을 가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하는 사실 이 미래 공부의 유튜브도 쉽게 미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설계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떤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미래 예측을 배울 수도 있고,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저하고 함께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정해서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예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조직하고 모임을 만들면 뭐 저도 좀 참여를 해서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면 저는 그게 더 빠르고 훌륭한 미래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미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예측하는 미래는 한 세대 후거든요.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치기 때문에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 뭐 요즘에는 그분들도 청년이라고 아마 정의를 합니다만, 물론 생각보다 달리 뭐 그때가 되면 뭐 다 죽을 텐데 뭐 그 미래를 알아서 뭐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자기의 자식 또 자기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는 분들 많습니다. 본인의 어떤 미래만 생각하고 미래 예측을 포기하시는 경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래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예측하시는 분들을 저는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미래 예측에 더 참여했으면 싶은 거는 어쨌든 살아갈 세월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미래 예측을 꼭 배웠으면 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제 청년이 미래 예측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당연히 40대든 50대든 60대든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미래상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훌륭한 예 같아요. 이제 곧 조만간 이제 100세가 되실 텐데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뭐 지금도 여전히 그냥 메모 종이만 갖고 뭐 2시간 그냥 앉아서 꼿꼿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봉사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삶의 보람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린 이유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예를 들면 언론에서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리스트가. 근데 제 기억에 최근 10년, 15년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 외국에서는 누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었는데요.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한국은 적어도 그분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언론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은 너무 많죠. 근데 사회가 그거를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선지. 그리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미래는 한편으로는 되게 암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노령화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조작들이 나와 있고 저도 뭐 늘 펴서 보는데 초유의 사태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지혜를 빌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게 더 빨라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전 뭐 그 정도는 얘기를 하고 마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 그거 만들어질까요? 이번 세기 안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예전부터 공상과학의 주요한 수제로 나왔던 것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실현된 걸 보면 타임머신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단기간에, 그 단기간이라는 건 몇십 년 안에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학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 그럼 백보, 천보, 양보해서 타임머신이 있다. 그래서 미래를 갔다 와 봤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나 당신의 미래를 봤어.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래를 봤는데 그건 틀림없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침 내가 좋아하는 미래라면 반기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지옥 같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분명히 원하지 않은 미래인데 틀림없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지옥 같을 거예요. 그때 미래학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테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래를 깨부시기 위한. 나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하고 싸우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뭐 그런 학문으로 발달하지 않을까. 터미네이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때 미래학은 나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내 미래를 바꾸는, 내 일조할 수 있는 미래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질문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미래만 생각하면 답답할 때 있었거든요. 사실 그걸로 제 책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특히 요즘 20대 대학생들, 청년들에게는 미래라는 이 시공간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걸 거예요. 제가 20대를 살았을 때는 얼른 30세가 돼야지, 얼른 40대가 돼야지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20대 때 할 수 있는 게 그다음 없으니까.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많지도 않을 것 같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내가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생겨서 좀 사회를 바꿔보고 내 인생을 바꿔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살아왔던 사회가 그닥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바뀌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험상.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미래 사회를 꿈꾸는지도 좀 명확하지 않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미래 사회를 원한다고 하면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막 떠들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동조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함께 어떤 변화를 일으켜보는 노력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 미래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현되지도 않을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나를, 현재 행복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현재 내가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그 미래를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청년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도 그게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의 미래학을 연구하면서 고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대답은 제 책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주었어요. 저도 사실 그 답변을 듣지 못했으면 책을 마무리 못 지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도 똑같이 그 미래라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뭔가 답변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없고, 또 꿈꾸는 미래 사회도 없고, 뭐 이런 사회에서 도대체 미래를 왜 공부해야 되나, 미래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하고 이제 미래 워크숍을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셨다고 고백을 하고, 또 한 2년쯤 뒤에 저한테 보내온 이메일에 제가 이게 미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분도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그 여러 가지 미래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나의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를 가볍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뭐 별거 있어요. 미래에 뭐 크게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 거고, 설령 그게 재미없으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낙관하는 입장인데요. 살아보니 여러 가지 미래가 와도 대응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망했어,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을 예를 들면 80, 90이 된 제가 봤을 때, 30년 전에 그걸 해서 네 인생이 망쳤잖아 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그때 재밌었지, 그때 뭐 결과는 뭐 안 좋았지만 뭐 그래도 그 덕분에 뭘 배운 것도 있고, 또 그때 재밌었지, 이렇게 기억을 하지, 그때 그걸 안 했으면 너무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다면은 후회할까요? 뭐 그 정도도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그때 재밌었지 정도겠지. 그래서 지금 뭐든지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내 짐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래 예측에 효과가 있다. 미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강 청년들과의 미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이제 5강에서는 미래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 예측을 더 잘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공부의 저자 박성원 얘기하는 미래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